한번 이렇게 상상해봐. 어떤 생명체가 바위에 아주 찰딱 달라붙어 있어. 껍데기는 울퉁불퉁하고 못생겨서 멀리서 보면 그냥 바닷물에 씻기고 깎인 흔한 석회암 조각 같지. 화려한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길을 사로잡는 멋진 생김새도 아니야. 랍스터나 킹크랩처럼 딱 봤을 때 우아하고 빛나는 그런 아우라도 전혀 없단 말이지.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고급 레스토랑에 발을 들이고 나서 전복이라는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어 작은 접시 하나에 수백만 원씩 턱턱 내놓곤 해. 여기서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도대체 왜 이렇게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생긴 녀석이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을 몸에 두르고 있는 걸까? 전복은 사실 해산물 중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최고급 사치품에 속해. 그냥 평범하게 양식장과 가두리에서 키워낸 대중적인 종류조차도 이미 몸값이 꽤 나가는 편인데,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거친 바다에서 스스로 자란 자연산으로 넘어가면 크기에 따라 킬로그램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게 기본이야. 하지만 진짜 끝판왕은 따로 있어. 바로 최고급 수입 건전복인데, 이건 좋은 등급의 경우 킬로그램당 수천 달러를 왔다 가다 해. 심지어 무게를 달아서 파는 게 아니라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낱개로 가격을 매겨서 팔 정도라니까? 삐까번쩍하고 럭셔리한 레스토랑에서 정성껏 푹 졸여낸 전복찜 요리 한 접시를 주문하면 단 한 입거리밖에 안 되는 1인분 코스에 수백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도 해. 겉보기에는 그냥 바닷가에 널린 흔해 빠진 돌덩어리 같지만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만찬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순간 온 바다를 통틀어 가장 호사스럽고 귀한 존재로 돌변하는 셈이지. 그러면 본질적으로 전복이 정확히 뭘까? 바오이 바오 엔지아이라는 말은 한자어에서 유래했어. 이해하기 쉽게 글자를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면 이래. 바오바오라는 글자는 아주 먼 옛날 고대 한자에서 이 생물만을 콕 집어 부르던 고유한 이름이었고, 위 엔그는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를 뜻하는 글자야.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아주 곧이곧대로 직역을 해보면 전복은 절인 물고기 혹은 바오라는 물고기라는 뜻이 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어. 현대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전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느러미 달린 물고기가 절대 아니라는 점이야. 실제 정체는 바다에 사는 고등과에 속하는 말랑말랑한 연체동물이지. 참고로 학명은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들리는데 할리오티스 엘리오티스라고 불러. 그렇다면 옛날 선조들은 왜 이 녀석에게 굳이 물고기를 뜻하는 위엔 그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불렀던 걸까? 그 이유는 아주 먼 옛날 고대의 투박한 생물 분류 방식에서 찾을 수 있어. 과학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에는 요즘 우리가 교과서나 과학책에서 배우는 것처럼 문, 강, 목, 과, 속, 종 같은 뼈대로 꼼꼼하게 나누지 못했거든. 대신 그 시절에는 그냥 바다나 강 같은 물속에 살면서 사람이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생물이면 죄다 뭉뚱그려서 물고기 구우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꽤나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지. 고래는 사실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포유류인데도 옛날에는 물고기 대접을 받으며 위라고 불렸고, 오징어도 먹물을 뿜는 녀석이라 묵어, 막, 라고 불렸어. 이 밖에도 수많은 해산물들이 실제로는 어류가 아님에도 이름 끝에 물고기라는 글자를 달고 살았지. 즉, 옛날 사람들에게 위라는 표현은 현대 과학의 깐깐한 기준이 아니라 단순히 물속에 사는 모든 먹을거리 생명체를 아우르는 훨씬 넓고 넉넉한 의미였던 거야. 그리고 이 전복이라는 연체동물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조개나 달팽이 고등과도 또 확연히 다른 독특한 구석이 있어. 생김새부터 아주 유별난데 전체적으로 납작하면서도 타원형 모양을 한 단단한 껍데기를 쓰고 있거든. 그리고 그 껍데기 위를 자세히 보면 조그만 구멍들이 조르륵 줄을 지어 뚫려 있는데 전복은 이 구멍들을 통해 바닷물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숨을 쉬어. 겉면은 앞서 말했듯이 거칠거칠하고 투박해서 영락없는 돌멩이 형상이지만 손으로 집어 올려 휙 뒤집어서 안쪽 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초록빛, 보랏빛, 분홍빛이 한데 어우러져 오묘하고 영롱하게 반짝이는 작의 펄층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거든. 이 안쪽 껍데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옛날부터 검은고나 가야금 같은 전통악기를 장식하거나 고급스러운 목재보석함을 꾸미는 자개공예의 핵심 재료로 귀하게 쓰였을 정도야. 그리고 전복의 몸뚱이는 사실 거대한 하나의 통근육, 즉 넓적한 발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 엄청나게 튼튼하고 질긴 근육 힘을 이용해서 바위에 아주 죽기 살기로 달라붙어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달라붙어 있다는 게 그냥 대충 접착제 묻혀서 붙어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전복이 한번 마음 먹고 바위에 쫙 흡착하면 마치 공장에서 쓰는 강력한 산업용 흡착기처럼 변하거든. 전용 채취 도구를 챙겨가지 않거나 전복이 눈치채고 힘을 주기 전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면 사람 손아귀 힘으로는 거의 절대로 떼어낼 수가 없어. 이런 독특하고 기이한 구조만 봐도 이 녀석이 결코 인간에게 쉽게 제 몸을 내어주는 호락호락한 생물이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지. 드넓은 바닷속을 이리저리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는 게 아니라 깊고 어두운 바위 틈에 꽉 들어찬 채 숨을 죽이고 아주 조용하고 느릿느릿하면서도 은밀하게 제 삶을 살아가는 녀석이니까 전복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몸값이 치솟은 근본적인 배경에는 녀석들이 털을 잡고 살아가는 보금자리가 말도 못하게 험난하고 거칠다는 점이 한몫을 톡톡히 해. 전복은 양식장 대하처럼 잔잔하고 평화롭고 따뜻한 앞바다 물속에서는 통살아가질 못해. 거친 바위가 삐죽삐죽 솟아있고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몰아치며 물살과 조류가 아주 세차게 흐르는 곳만을 골라서 보금자리를 꾸미거든. 파도가 낮이건 밤이건 쉴 새 없이 바위를 때려 부수는 해안가의 가파른 암벽이나 절벽 아래가 바로 전복들의 진짜 고향이자 아지트인 셈이야.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본, 한국,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이 전복을 꽤 많이 잡아들이는 주요 생산국으로 꼽혀. 하지만 여기서 많이 잡힌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식탁에서 매일같이 흔하게 마주하는 새우나 꽃게, 오징어, 혹은 연어 같은 대중적인 수산물들의 공급량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수준으로 아주 미미하고 초라한 숫자에 불과해. 자연산 전복을 손에 넣으려면 전문 베테랑 잠수사들이 살얼음판 같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어 이끼가 잔뜩 끼어 미끄러운 바위 바닥을 샅샅이 뒤져야만 해. 머리 위로는 진만한 파도가 사납게 출렁거리며 덮쳐오는 와중에 잠수사들은 전복이 위험을 감지하고 온몸의 근육을 수축해 바위의 퓨즈처럼 고정되기 전 그 찰나의 순간을 날카롭게 포착해야 하지. 아주 미세하게 한 박자만 타이밍을 놓쳐서 늦어지면 그날 전복 채취는 그냥 물 건너간 실패로 끝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자연산 전복 단 한 마리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과 거대한 대자연의 바다가 목숨을 걸고 벌이는 치열한 한판 싸움의 결과물인 거지. 그리고 그 바닷속 사투 속에는 매 순간 위험천만한 사고와 부상,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늘 도사리고 있어. 이처럼 눈이 멀 정도로 혹독한 서식 환경 때문에 자연산 전복의 절대적인 수확량은 늘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기계로 대량 수확하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야. 당연한 시장 논리로 공급이 이렇게나 귀하고 바닥을 기는데 수요가 넘쳐나니 가격이 도저히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지. 어디 그뿐인 줄 알아? 그 다음으로 전복이 자라나는 성장 속도를 들여다보면 고개가 절로 가로저어질 거야. 사는 곳이 험한 것도 모자라 이 녀석들이 몸집을 불리는 속도는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할 정도로 엄청난 인고의 시간을 요구하거든. 전복이 아주 조그만 새끼에서 시작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가장 미니멈한 상업적 크기로 자라나는 데만 꼬박 3년에서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해. 만약 우리가 흔히 보며 감탄하는